장기 보유자든 단기 보유자든 실현 손실들을 합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죠. 근데 이런 게 나온 게 거의 3년 만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지고래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지고래 수익을 다 차감하고도 남을 정도로 지금 손실 보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평균을 하면 그게 2023년 10월 이후로 처음 있습니다. 이게 바닥 지표다라는 측면에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지금이 바닥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20일 오후 4시 32분입니다. 이거 4시간 봉인데요. 지난주 1월 15일, 한 일주일 좀 안 됐네요. 네, 한 5일 전에만 해도 98,000 근처까지 갔었죠. 97,924달러까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올랐었는데 그 뒤로 쭉쭉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저점들을 좀 연결을 해보고요. 8만 달러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때부터 저점을 다 연결을 하고 여기 저항선 많이 맞았던 지점들 여기 한 94,000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를 노란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삼각수렴하는 꼴이 나오죠. 이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상승형 삼각수렴이거든요. 이렇게 꼴이 나오면 뭐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겁니다.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60%고요. 하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40% 정도 됩니다. 지금은 하단에 정확하게 딱 맞았는데 하단으로 돌파하게 되면 요 정도 크기만큼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8만 달러 근처까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상방 돌파하면 10만 달러는 무난히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와요. 여기에 제가 관련된 글들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트위터에서도 갖고 왔는데 비슷한 관점이죠. 지금 만약에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입구 크기만큼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가 한 8만부터 한 94,000 정도 되니까 14,000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94,000에서 14,000 추가하면 108,000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방으로 다시 돌파를 한다면 108,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요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방으로 살짝 돌파를 했었는데 이게 휩쏘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기 돌파하자마자 밑으로 지금 꺼져서 지금 하방을 돌파할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구가 되게 좁아져서 여기서 상방 돌파할지 하방 돌파할지에 따라서 한 요 정도 입구 크기만큼 한 14,000달러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방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저점을 깰 수 있고 상방으로 가게 되면 여기 매물대에 좀 가격대에 걸린 매물대가 꽤 크거든요.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되게 좀 중대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고래동부 카페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관점인데 이거는 뭐 이쪽으로만 보면 상승형 삼각수렴이 나오지만 이렇게 되면은 또 불플래그 패턴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불플래그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는 그런 불플래그 패턴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어차피 비슷해요. 여기도 상승으로 상방으로 돌파하면 비슷한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요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계속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뭐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충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불플래그는 상승형 관점입니다. 불플래그가 명백하게 이걸 확신을 하려면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보려면 95,500달러 이상은 일단은 다시 넘어줘야 돼요. 여기서 한 97,000까지는 넘어줬거든요. 이 노란 선을 재차 돌파는 해줘야 됩니다. 일단 뭐 상방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요 정도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돌파를 해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닥 신호라는 의견도 많고요. 아니면 하방으로 갈 거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수석 애널리스트시죠. 네, 줄리오 모레노라는 분인데 트위터에 올린 글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실현 손실이에요. 실현.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아니라 실제로 팔았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손절을 했다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위에 있으면 요 라인 있죠. 얘보다 위에 있으면 익절한 거고요. 익절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죠. 손절을 했다. 쇼터몰더 STH라고 보통 쓰는데 155일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쇼터몰더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홀더스, 그러니까 뭐 롱텀이든 쇼텀이든 장기 보유자든 단기 보유자든 실현 손실들을 합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죠. 30일 동안 다 합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온 게 거의 3년 만입니다. 보시면 그동안은 장기 투자자고 단기 투자자고 다 합쳤을 때 사실 이렇게 오지고래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지고래 수익을 다 차감하고도 남을 정도로 지금 손실 보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평균을 하면 그게 2023년 10월 이후로 처음 있습니다. 이게 바닥 지표다라는 측면에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좀 길어질 수 있죠. 길어지면 거의 1년 가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지금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손실 보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서 한 최장 1년 정도, 올해 한 10월 정도까지거든요. 지금 1월이니까 한 9개월 남았죠. 그럼 최장 한 9개월 정도 남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끝났을지, 이미 조정장은 끝난 건지, 앞으로 9개월 정도 조정이 더 이어질지, 이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이 바닥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제 코멘트 남겨둘 때는 이렇게 필기체로 쓰곤 하는데 저자의 어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곤 있지만 바닥 신호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줄리오 모레노는 요새 상승 관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닥 지표들을 좀 계속 트위터에 올려주고 계신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2023년 한 10월쯤 이때 고래동공부 멤버십이 이때부터 시작했었죠. 사실 그때부터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다고 치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했겠죠.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기인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크게 빠질 수 있다. 요즘에 이런 의견들이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락 관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비트코인 쳐다도 안 봐서 요즘엔 하락 관점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하락 관점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피터 브렌트가 오늘 올린 글이거든요. 한 6만 달러대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할 때랑 완전 어조가 다르죠. 여기에서 와이쿠프 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상승 전환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못 뚫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락으로 여기서 못 뚫었으니까 하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50% 정도는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락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하락한다가 확신이 아니고 난 어차피 트레이더니까 나는 뭐 틀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트레이더잖아요. 그러면 하락하면 돈을 벌고 상승하면 뭐 약간 잃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여기쯤에서 이제 숏에 진입을 한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면 와이코프 힌지로 뭐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숏을 손절하면 되죠. 그럼 손해보는 건 요만큼이죠. 만약에 크게 빠지게 되면 이득 보는 건 이만큼이잖아요. 위로 갈 가능성이 50%, 아래로 갈 가능성이 50%라고 치면 손해보면 조금 손해볼 것이고 이익 보면
크게 이익을 볼 거니까 나는 숏에 베팅할 거야.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트레이더니까 내가 틀렸다고 난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 요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자리고 되게 중요한 지점은 맞는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향방을 놓고 봐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스닥도 비슷한 분위기거든요. 나스닥 차트인데 삼각수렴이 여기서 돌파가 어느 쪽으로도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시간 조정 겪으면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의 방향 쪽으로 비트코인도 방향을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 그린란드 이슈로 나스닥 선물만 봐도 나스닥 100은 네, 어저께 미장 휴장이었지만 장이 열렸었거든요. 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만 놓고 보면은 하방 돌파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쌍바닥 걸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지켜봐야죠. 만약에 쌍바닥 나온 상태에서 상방으로 돌파한다. 그럼 비트코인도 상방으로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달러 돌파는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피터 브렌트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락을 좀 보고 있다. 하락하면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분의 관점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분의 관점은 뭐냐면 색깔별로 펄을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배수가 써 있어요. 여기는 1.7배, 두 번째 거는 2.1배, 여긴 2.5배, 여기는 2.9배, 3.3배. 이거를 현재 S&P 500 차트를 보면 현재 계속 깨고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렇게 작년에 관세 이슈 있었을 때 좀 빠지긴 했지만 재차 크게 상승하면서 거의 7,000포인트 턱 밑까지 네, 올라와 있는 상태죠. 아마도 지금은 되게 과열이다. 이런 의견인데 그럼 지금 빠지냐? 한 방 정도 더 있을 것 같다. 랠리가 한 번 더 있을 거고 그 랠리는 끝나면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네,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이 마지막 단계의 엔드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미국 주식 많이들 투자하고 있으실 텐데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으실 거고 이 마지막 랠리가 네,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10,000포인트 넘을 수 있을까요? 10,000포인트 진짜 좀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딘가까지는 올라갔다가 또 한번 좀 빠지게 되겠죠.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린란드 이슈가 지금 뭐 불거지곤 있지만 그린란드 이슈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의 무언가 이슈가 또 떠오르지 않을까 싶고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아예 제3의 뭐 엔캐리 트레이드도 아니고요. 그린란드도 아니고 제3의 무언가 블랙스완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그때가 크게 꺾어지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동안 네, 과연 상방 쪽으로 가면서 그때까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 번 정도는 더 갈 것 같지만 손익비 차원에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쳐도 뭐 언젠가는 꺾어지게 되겠죠. 뭐 이게 언젠지 모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누구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기회는 언제가 됐던 네, 이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5,000P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오늘 좀 조정받긴 했는데 거의 5,000포인트를 앞두고 곧버스가 되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주식에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수익률이 거의 뭐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1개월 동안 마이너스 37%. 반대로 상승 쪽에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썼다면 37%의 수익을 볼 수도 있었던 자리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게 그만큼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단타가 몰려가지고 곧버스에 계속 물을 타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2배 인버스 ETF 이런 거 저는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박스피를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뭐 한 5,000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제 하락할 거야. 요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락할 거를 미리 예상해서 네, 이렇게 인버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숏에 레버리지를 써서 베팅을 하면서 하락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저는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쫄보라서 이런 건 못해요. 이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 현황이거든요. 보시면 예전과는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은 10억이죠. 얘가 한 630억 달러. 이 정도 되면은 한 1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됐을 때가 이미 100조였고요. 지금은 대략 한 500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500조가 넘는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1000조쯤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2023년 이후로 이때부터 현금성 자산이 팍팍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갖고 있는 게 그냥 국채 위주로, 단기채 국채 위주로 좀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들만 갖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쟁여놓냐?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되게 좀 S&P 500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제가 됐든 이 고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이때 줍줍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쪽이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한 번 더 이렇게 랠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것까지 먹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조금 오를 거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다음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가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 어린 시절부터 나와서 저는 좀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모로 버핏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선에서 은퇴를 하셨죠. 이제 후계 자리를 물려주시고 일선에서 은퇴하셨는데 앞으로 버크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앞으로도 버크셔는 되게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좀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98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찰리 먼거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돈이 남아돕니다. 항상 남는 돈으로 할 수 있는 현명한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찾으면 반드시 행동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주식들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참고로 버크셔는 비트코인만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금 같은 데도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금광 회사, 채굴 회사 그런 데는 투자할 수 있지만 금에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진 않아요. 버크셔는 철저하게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물론 국채에도 투자를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돈을 투자할 만한 데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면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꼭 살 게 안 보이면 안 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미국 주식 사고 싶은 주식들이 많은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표를 보면 너무 다 높아서 못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하락하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이게 SPX, S&P 500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상승형 쐐기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정점이고 앞으로 하락할 것이냐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언제가 됐건 반드시 하락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버크셔는 그렇게 기다린 지가 현금을 쌓아놓고 기다린 지가 벌써 3년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을 뿐인데 아마 25년 4분기 그리고 26년 1분기, 2분기 이 현금성 자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거의 국채 정도의 수익률로 올라가겠죠. 1년에 한 4% 정도? 이자로 인해서 복리로 좀 불어나고는 있겠죠. 수익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워낙에 큰 돈이니까. 500조를 4%만 넣어놔도 한 20조 되잖아요. 매년 한 20조씩 늘어나니까 막대하게 돈을 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익률로 보면 좀 아쉬울 수 있죠. 4%씩 밖에 안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피터 브렌트 트위터에서 갖고 온 건데 조시라는 이분이 피터 브렌트님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 차트 이게 1973년부터
1980년. 19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때를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 금 차트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되는데 요쯤에서 금이거든요. 금도 그렇게 원래 많이 오르던 자산이 아니었는데 요때 대단한 일이 있었죠. 이렇게 뭐 흔히들 말하는 닉슨 쇼크가 있었죠. 금 태환제를 이때쯤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여기 200달러도 안 됐던 100 몇 달러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한 4-5배가 한 번에 올라와 버린 거예요. 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도 금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역사상 가장 금이 크게 올랐던 때는 1980년 직전에 1980년까지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차트는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닉슨 쇼크 시절에 금값이 73년부터 80년까지 움직였던 요 부분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서 여기를 지지하고서 그 뒤에 엄청나게 크게 올랐죠.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가 이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 여기가 69,000달러입니다. 그리고 벌써 2년 전이네요. 2024년 3월에 요때 7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여기 한번 맞았어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번에 작년 4월 달에 관세 이슈로 여기에서 지지받았죠. 74K에서. 요 부분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한번 여기서 저항선 맞고 떨어진 다음에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갔다. 지지받고 이제는 올라갈 때 아니냐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터 브렌트가 굿잡 아주 잘했어 비슷한데 잘 찾았구나 뭐 그냥 요런 트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뭐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믿지는 않는데 좀 프랙탈 이론 같은 거죠. 네, 보면은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빗각이라고 하는데 빗각도 얼추 네, 각도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저항선 맞은데 지지받은데 저항선 맞은데 지지받은데 요런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긴 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요 상단 트렌드 라인 뚫고 하이킥 해야 되는 뭐 그런 자리냐 약간 요런 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건 모르죠. 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조시의 기술적 분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 가지고 와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뭐 뻔하디 뻔한 자주 나오는 그냥 로그 차트인데요. 사이클상으로 4년 주기 사이클상으로 앞으로 뭐 요렇게 될 거다 이런 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뭐 이미 여기서 빠질 만큼 다 빠졌다고 친 거고 여기서 뭐 빠진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뭐 여기 2분의 뷰는 메리 잭슨이라는 네, 2분의 뷰는 이 상단 라인 쪽으로 보면 앞으로 한 4년 뒤쯤 2030년쯤에는 800K 한 10억쯤 되겠죠. 네, 10억이 좀 넘을 것 같은데 2030년에는 10억쯤 될 거고 그리고 한 2034년쯤에는 180만 달러 요 정도 되면 한 26억 되나요? 한 26억 정도 될 거다. 요런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는 한 10억. 어떠세요? 뭐 4년만 갖고 있으면 10억이 된다 치면 네, 비트코인에 너도 나도 다 투자하겠죠. 뭐 이거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쯤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이런 뷰가 있는데 이거 어떠냐? 이거 가능하냐? 라고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현재 요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3배 가까운 상승이 일단 단기간에 일어나야 된다. 요런 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실화될 가능성, 긍정적 요인 결국에는 여러 차례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요 안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폭락했던 때가 되게 많았죠. 하지만 이 곡선 안으로는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뭐 어떻게 하락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 안으로 다 들어올 거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제미나이가 뭐 그렇게 보이곤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하고는 있거든요. 장기적 성장 법칙이 앞으로도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델일 뿐이니까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요게 가능성은 있는 스토리다. 저는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이거 반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사실 상단 라인이잖아요. 이거는 가장 불리시한 최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126K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거의 한 140K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2030년에
한 400K 정도는 가능할 수 있죠. 요 중간 정도. 요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400K면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한 6, 7억 정도? 네, 요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6억만 돼도 4년 안에 6억이 되면 네, 엄청난 상승이죠. 그리고 만약에 180만 달러의 반, 한 90만 달러 되겠죠. 그럼 대략 그래도 한 10몇 억 되는 거잖아요. 요 정도만 돼도 10년 안에 10억이 된다고 치면 비트코인 투자한 게 아주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리시한 관점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금값이 다시 좀 급등을 하고 있죠. 금값은 정세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은 이렇게 많이 뛰어오른 데 비해서 실버는 좀 너무 단기에 급등해서 그런지 지금은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원래 이쯤 되면 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실버는 좀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고점으로 봤을 때는 금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버는 약간 좀 무거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거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뭐 금, 은, 비트코인, 네,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다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한 1, 2주 내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방향성이 앞으로 2026년을 좀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많이 안 좋았으니까 네, 비트코인 뭐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가 투자하기 좋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투자하신다면 아무쪼록 좀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21일 오전 8시 22분입니다. 네,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큰 폭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보시면 여기 그나마 좀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우르르 빠져가지고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보면 불과 뭐 한 4, 5일 만에 1000만원 넘게 지금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거의 한 10% 빠진 것 같아요. 최고가가 한 1억 4,300만원.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 네,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억 3,100만원까지 빠진 것 같아요. 바이낸스 차트로 봐도, 네, 바이낸스 차트로 보면 더 많이 빠진 게 보이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1월 15일 날, 네, 아침에 한 97,900, 거의 98,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급하게 빠져가지고 87,00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87,000달러를 네, 찍는 거를 봤어요. 그냥 차트 잠깐 좀 보면 이 흰색 선은 저점들을 연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영어로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고점들을 연결하면 대략 저항선이 만들어지죠. 저는 사실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 뭐 그쯤에 1월 15일쯤에 여기를 돌파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방으로 가나 보다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좀 많이 오르겠구나 기대를 하자마자 네,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하단 트렌드 라인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걸 삼각수렴으로 본다면 여기는 뭐 사실 속임수였던 거죠. 휩소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휩소였던 것 같고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미국 주식 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은 뭐 삼각수렴 보이고 있었고 이때도 상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힝 속았지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방 돌파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S&P 500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상승형 쐐기, 상승 쐐기형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얘 또한 네,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하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삼각수렴 중이었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자리였는데 판단은 각자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고점들 연결하고 저점들을 연결했을 뿐이고 현재 차트가 가리키는 방향이 여긴 거죠. 그냥 정석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대로 하면 보통 이게 입구 크기만큼 변화합니다. 이렇게 S&P 500 기준으로는 여기 출발점이 6,800, 저점이 6,500이니까 30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30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6,50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네.
거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건 뭐 정석적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껴맞춰 보면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삼각수렴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가 24,000이고 여기가 한 22,000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000포인트 정도 되죠. 이 입구 크기가. 입구 크기만큼 빠진다면 여기가 대략 한 23,000이니까 한 21,000대까지 빠질 수 있다. 요 저점 근처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차트 분석만 보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입을 해보면 네, 비트코인은 요 입구 크기가 꽤 컸죠. 입구를 이걸로 보는 게 뭐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14,000 정도 되네요. 여기서부터 14,000을 빼면 한 77,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입구 크기만큼 빠진다고 치면 대략 한 77,000까지는 빠질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기술적 분석에 의한 거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인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러프하게 네, 요 크기만큼 빠진다고 치면 한 77,000까지는 네,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방을 향하고 있고 시장에 공포가 또 많이 밀려올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주말 내내 여기를 좀 잘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방어를 잘해주네 하면서 이제 다시 오르려나 보다 하면서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지지선 잘 지켜주면 보통 리테스트하러 다시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네, 그린란드 이슈가 좀 셌던 것 같아요. 셀 아메리카 분위기가 불거지면서 미국 주식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뭐 그렇게 하락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어저께 피터 브렌트의 이 포스팅을 소개는 해드렸는데 피터 브렌트는 여기서 하방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 못 뚫어서 여기 뚫지 못했으니까 밑으로 빠질 거야 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터 브렌트는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고 치면 요만큼, 그래서 한 6만 달러 부근까지는 빠질 수 있다. 58K에서 62K, 한 6만 달러 안팎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뷰를 어제 소개해 드리긴 했거든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피터 브렌트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두렵죠. 네,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트럼프가 유럽의 8개국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덴마크는 직접적이죠. 그린란드를 지금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데 미국이 뺏어가니까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덴마크는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다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는 4.9%를 넘어섰습니다. 10년물도 4.3%까지 올라갔고요. 30년물 한번 볼게요.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인데 1시간 봉이거든요. 최고치는 4.948까지 찍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리가 5% 넘는 것도 시간 문제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만 놓고 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채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은 사실 이렇게 금리가 높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4%에 근접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게 차트상에서 옛날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부터 봤을 때 한 2006년부터 나오거든요. 20년 동안 봤을 때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간 적은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건 팩트죠. 미국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고 일본도 역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래동공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에 글을 다 올려놨어요. 일본 30년물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다. 미국도 5% 육박하고 급등 중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올려놨거든요. 이분이 올린 거를, 이건 40년물이에요. 30년물도 올라가고 40년물도 올라가고, 아무튼 지금 급등 중입니다. 평화롭다가 갑자기 1월 돼서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 거래일 동안, 겨우 이틀 동안 0.38%가 올랐거든요. 일본이 금리가
원래 좀 잘 안 오르는 나라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도 되게 오래 했었고, 근데 갑자기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제에 되게 큰 부담이죠.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일본의 저금리를 빌려와서 여기저기 투자한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엔캐리 자금들이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면 돌아가게 되겠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분명히 끼치게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지금 금과 은은 강세인데 거기도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엔캐리 자금이 돌아간다고 치면 미국 주식도 빠질 거고요. 비트코인도 빠질 거고 금과 은도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시 일본의 국채금리가 오르다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급등하고 있다. 어찌됐든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아주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일본의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한데 금리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일본이 그걸 버틸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GDP에 거의 뭐 한 150%? 거의 200% 가까이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부채가 GDP에 거의 200% 육박하는데 뭐 300%, 400%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금리까지 높아지면은 거기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러다가 진짜 국가가 디폴트도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솔직히 머리로는 일본이 국가 디폴트 나는 거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뭐 여기가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도 지금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미국의 현재 국가 부채인데 38.6 트릴리언 달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3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5%죠. 여기에 5%만 해도 1년에 2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2 트릴리언 달러면 비트코인 시총이죠. 그러니까 매년 이자만 비트코인 시총에 해당하는 걸 이자로 부담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2 트릴리언 달러면 한 3천조 됩니다. 3천조. 3천조를 매년 이자로만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의 국가의 그 예산, 1년 예산이 한 1,0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가 1년 예산의 3배.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배 정도를 매년 이자로만 납부한다는 뜻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럼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웅달님이랑 줌 촬영했었는데 이대로 가면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이대로 가면 미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공감이 갔고 그린란드를 좀 차지하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게 욕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의 문제일 수 있어요. 미국은 생존의 문제라고 치면 물러설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뭐 덴마크나 유럽이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혼란이 좀 계속되면 앞으로도 좀 이게 주식 시장에 그리고 뭐 비트코인 시장에 좀 충격으로 좀 다가올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그 부분이 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락론자 같은데 뭐 그냥 팩트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작년 4월 이후로 되게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하고 지금 위에서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린란드 이슈가 트리거가 돼서 빠지기 시작하면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되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이렇게 위험 자산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뭐 비트코인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는 매일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고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도 아까 써놓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엔캐리 자금이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축소되겠죠. 그러면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달러나
엔화 뭐 요런데 불신감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럼 법정화폐보다는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 요런 내러티브가 더 세지게 되면 지금은 88,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훨씬 더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시계열의 문제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인 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좀 모아갈 생각이에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내년 말까지는 계속 매일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모아갈 생각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저는 한 10년 이상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20년, 3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되게 좀 좋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미래 가치는 되게 좋습니다. 장점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기에 작용할 건 아니고 우리가 길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분은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요. 에릭 발추나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트 관련된 이야기들,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델라웨어 라이프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생명보험이죠. 델라웨어 생명보험 회사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노출돼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수형 상품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2006년 막 요때 뭐 방카슈랑스 뭐 이러면서 뭐 브릭스에 노출돼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 뭐 이런 게 팔았어요. 보험사에서 지수에 노출이 되는 뭐 지수 연동형 상품인 거죠. 그 지수가 이 같은 경우는 브릭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좀 내가 예치한 금액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품 별 관심 없어서 몰랐는데 세계 최초로 이런 상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블랙락의 아이비트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럼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렇게 지수 상품들, 보험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하면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저변이 확대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에 노출을 시키려면 이 보험사에서도 뭐 어떤 방법으로든 비트코인 매수하는데 촉진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노출이 돼야 되니까 뭐 옵션을 사든 실물을 보유하든 노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객이 예치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세계 최초라는 뜻은 요런 상품이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보험사도 되게 보수적인 기관이거든요. 이런 보수적인 기관마저도 저변이 확대된다는 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좀 놀랐는데 UBS 은행이면 미국의 중앙은행 중에 꽤나 큰 은행이거든요. 자산 규모가 7 트릴리언 달러니까 작지 않잖아요. 여기 CEO가 한 말입니다. UBS 은행 CEO가 크립토가 은행과 금융의 미래다, 이거를 CEO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UBS CEO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은 아직도 나쁘게 이야기하지만 중앙은행의 CEO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참 되게 놀랍습니다. 미국이 확실히 좀 선진화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한은행 CEO가 나와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은행과 금융의 중심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되게 선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지금은 UBS 은행장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은 다들 아시죠? 우리 핑크 형님이 나왔어요. 레리 핑크 CEO가 나와서 블랙락의 CEO죠. 비트코인이 채굴 비용이 앞으로 10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 사실 이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랑은 좀 달라요. AI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GPU들 있잖아요. 이 칩셋이 좀 잔뜩 들어간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 GPU는 AI 학습하는 데도 많이 쓰이지만 이게 채굴에도 많이 쓰입니다. 비트코인 채굴하고 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굴 기업이다. 채굴 기업에 있는 장비가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얘네가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기가 되게 쉬워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가 채굴 기업으로 전환하기도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여러분이 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전력 소모도 더 많아지겠죠. 그럼 GPU 수요도 더 많아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채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채굴 기업끼리 경쟁하는 것도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랑도 이제 GPU도 끌어와야 되고요. 에너지도 끌어와야 됩니다. 경쟁 상대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 원가 자체가 좀 올라갔다는 뜻이죠. 앞으로는 이 마이닝 코스트가 채굴 비용 자체가 10배 이상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채굴 원가가 10배 늘어날 것이다. 뭐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뭐 10년 후라고 해보겠습니다. 10년 후에 채굴 원가가 10배가 된다. 지금은 대략 한 10만 달러 안팎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9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배가 된다고 치면 90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채굴 원가가. 그럼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10배가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다. 뭐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뭐 한 88K 되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러면 채굴이 아예 없어지겠죠. 자연스럽게 10년 동안 늘어난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분 블랙락 CEO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경을 굴리는 네, 회사예요. 블랙락은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거든요. 거기에 CEO가 한 말이니까 뭐 신빙성이 없진 않겠죠. 제가 한 말보다는 신빙성이 확실히 높겠죠. 채굴 원가가 이렇게 확실히 높아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더 무리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88K인데 아까 뭐 피터 브렌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60K까지 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뭐 한 20-30% 빠질 수 있는 거죠. 하방은 요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도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나중에 진짜 뭐 레리 핑크가 말하듯이 10배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달러가 된다. 그러면 14억, 15억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가 된다고 치면 지금 한 1억 3천 정도 되잖아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인 UBS 은행의 CEO도 크립토가 미래라고 하고 델라웨어 보험사에서도 비트코인 노출형 상품을 만들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CEO도 크립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크립토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더 큰 리스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정학을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도 웅달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되게 두려워요.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두렵지만 저도 두려워요. 이렇게 좀 급하게 빠지면 며칠 만에 1000만 원 넘게 빠졌잖아요. 비트 가격으로 보면 1억 4,300까지 반등했다가 지금 뭐 한 5일 6일 만에 1억 3,100만 원까지 1,200만 원이 빠졌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훅 빠지면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두렵지만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두려울 때 지나고 보면 그때가 대부분 기회였어요. 그러면 왜 올라가냐?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오른다면 왜 오를지, 떨어진다면 왜 떨어질지, 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던 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작년 4월이거든요. 네, 벌써 1년 전이네. 트럼프 관세 이슈로 작년에 2월부터 벌써 1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때 관세 이슈로 한 두세 달 동안 무지막지하게 빠졌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억 6천만 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1억 1천만 원까지 무려 5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30% 넘게 이렇게 갑자기 훅 하고 빠졌거든요. 이때 정말 무서웠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때가 정말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시
1억 8천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물론 다시 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또 지나고 보면 지금이 가격이 좋을 때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두렵지만 지금 매수를 하면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정말 10억이 넘어가고 한다면 이때 두려울 때 매수한 게 나중에 큰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이렇게 무서울 때가 기회였던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매일 사고 있죠. 네, 오를 때도 사고 있고 떨어질 때도 사고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많이 빠질 때는 조금 평소보다 좀 더 삽니다. 이따가 9시 넘으면 좀 더 살 건데 평소보단 많이 살 것 같아요. 제가 테더가 좀 쌀 때 사놨었거든요. 한 1444원인가? 1446원? 뭐 요쯤에 테더를 좀 사놨어요. 지금 1490원이잖아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기분 문제죠. 이때 사놨던 테더가 좀 있습니다. 얘네들로 다시 비트코인을 좀 더 매수할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질 때가 있으면 뭐 한 달치 정도 추가로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 매일매일 사는 건 앞으로도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꾸준히 할 거예요. 길게 보면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이 찐 바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 요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여기서 더 크게 빠질 수는 있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여기 영역대가 다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게 저는 한 내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27년 말까지. 이때쯤 되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겠죠. 지금이 매수하기 좀 좋은 때가 아닌가. 2027년 말쯤 되면 한 요 정도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때 좀 더 많이 살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게 업비트 가격으로 봤을 때 아직 2억은 안 되잖아요. 1억이 훨씬 가깝죠. 1억 3천만 원이니까 지금 계속 열심히 샀다가 나중에 그러면 2억이 넘어갔을 때 그때 좀 더 살 걸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많이 두렵죠. 네, 두려울 때 그때 산 게 나중에 복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날아갈 수도 있죠. 뭐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사면 되고, 아무튼 지나고 보면 그때 살 걸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분이 있죠. 마이클 세일러. 세일러 형님은 무지막지하게 샀어요. 진짜 요즘에 STRC가 초대박이 났어요. 최근에 제가 뭐 게시글도 올리고 했었는데 스트레치가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유상증자죠. 얘는 우선주니까 우선주가 되게 많이 팔렸습니다. 디바이던드, 그러니까 배당금을 11%까지 올렸거든요. 원래 10%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10.25, 10.5, 10.75 해서 11%까지 현재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뭐 한 12%까지 계속 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드디어 70만 개를 넘어섰어요. 그것도 간신히 넘어선 게 아니라 70만 9천 개. 또 이대로 가면 뭐 올해 안에 80만 개는 무난히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3년 안에 스트레티지는 100만 개 넘어서지 않을까요? 3년 동안 운영 자금은 모아놨습니다. 3조라는 막대한 금액을 이미 모아놨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 거의 한 3조 되는 것 같아요. 3조를 현금을 비축하고도 3조 어치의 비트코인을 더 샀거든요. 대단하죠. 말 그대로 대단합니다. 자금 조달의 신인 것 같아요. STRC라는 초대박 상품을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3조 원을 또 끌었습니다. 그걸로 비트코인을 산 거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격은 빠지고 있죠. 그게 참 모순점이긴 한데 누군가는 더 열심히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무튼 세일러는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매수를 해서 그렇게 많은 막대한 양을 모았습니다. 70만 개라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비트코인을 모았고요.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사토시 단위로라도 모아가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요즘에 금과 은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 머니, 그러니까 피앗 머니라고 흔히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달러, 엔화, 뭐 요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과 은이 앵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닷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고정시키는 장치가 뭐 된다는 뜻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닉슨 쇼크가 있었잖아요. 금 태환제가 폐지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금 대비해서 달러와 가치가 팍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런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금하고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많이 올랐죠. 뭐 엄청난 기울기인데 여기서도 또 올라가네요. 저 같은 쫄보는 이럴 투자를 못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같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요때 좀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하고 금은처럼 이렇게 쏘고 있을 때는 저는 못 사요. 이럴 때 투자하시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달러일 때도 사실 좀 과열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90달러도 넘어갔네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가늠조차 못하겠습니다. 100달러, 200달러, 뭐 누군가는 뭐 180달러, 200달러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거기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과 은은 요즘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금과 은은 올라가고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디 수익 잘 챙기셔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은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금은 좀 사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서 못 사고 있는데 혹시나 조정을 주면 그때는 좀 매수할 생각입니다. 조정이 안 오면 그럼 못 삽니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금하고 비트코인 위주로 좀 모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플러스 뭐 QQQ나 뭐 그 친구들 뭐 얘네들을 좀 모아볼 생각입니다. 금융 투자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갈 생각인데 나스닥은 뭐 분위기상 지금 좀 빠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겠어요. 빠지면 매수하고 안 빠지면 매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가 빠지니까 그럼 그냥 원화로 갖고 있는 게 낫냐? 더 많이 빠지겠죠. 원화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드나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월등히 좋고 달러에 비해서 원화는 오히려 더 열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공적 자금 투입해서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이게 환율이 훅 떨어졌잖아요. 당국이 개입을 좀 세게 했던 것 같고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차트를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죠. 그 자리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면 덕분에 뭐 저는 60원, 40원 뭐 이쯤에 테더를 좀 싸게 사서 좋긴 했는데 아까운 우리 외화를 환율 방어에는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도 뭐 원화보다는 달러 표시 자산을 모을 것이고 특히나 비트코인 위주로 좀 모아갈 계획입니다. 뭐 금도 떨어져 주면 좀 모아볼 생각이고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다들 좀 두려우실 것 같아요. 저점이 현재 8만 달러거든요. 요 근처까지 갈지 여기를 깨게 될지 아니면 여기 현재가 최저점일지 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혹시 여력이 되시면 매수하시고 현금 여유가 없으시면 그냥 팔진 마시고 그냥 좀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매우 좀 밝은 편이니까 미래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비트코인 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22일 오전 7시 18분입니다. 간밤에 좀 중요한 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로 방송을 켰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린란드 관세, 그러니까 유럽 8개국에서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군대를 주둔하게 된 유럽의 8개국에 관세를 25%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잘 합의했어 라고 말하면서 이 관세를 철회했어요. 오늘 새벽에 이 덕분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차트 1시간 봉입니다. 별로 안 좋았죠. 일단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연설할 때만 해도 그린란드는 미국이 꼭 가져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졌고 저점도 어저께 저점을 깨고 오히려 더 많이 빠졌거든요. 한 87,000까지. 관세가 철회되고 나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저항선 있는 데까지 왔죠.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되게 저항이 많았던 점이고 여기 매물대도 많이 쌓았던 그 지점이죠.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일단은 1차 과제입니다. 여기를 좀 뚫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자주 번번이 부딪혔던 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 한 95,000 정도 되는데 95,000을 좀 넘어서야 상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한 달 동안 올라온 게 며칠 만에 훅 빠져가지고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항선에 걸려 있네요. 올해는 좀 비트코인 쉽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승하더라도 좀 고생하면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값과 금값이 급변하는 게 아마 여러분도 느껴지실 텐데 그린란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니까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얘는 안전자산이라서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빠집니다. 이렇게 그린란드 이슈로 크게 올라갔다가 트럼프 연설하고 뭐 그럴 때죠. 그리고 크게 빠졌어요. 유럽의 관세 안 매기겠다. 뭐 이제 합의가 잘 됐다. 뭐 이런 말 나오면서 다시 좀 빠졌거든요. 지금은 금은 반등을 했어요. 여기가 좀 금과 은이 조금 갈린 지점이거든요. 금은 반등을 했는데 은도 좀 반등을 하긴 했네요. 하지만 워낙 많이 빠졌어서 반등이 다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뭐 반등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금하고 은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뭐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은은 이 수렁에서 좀 빠져나오기 힘들어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고점을 도전은 계속 해보지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은에 혹시 뭐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지금은 좀 답답함을 느낄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은은 좀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에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은이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귀여운 수준이죠.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저는 금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린란드 이슈가 해소되면서 금리가 좀 빠지고 있죠. 정말 다행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가장 주목하는 금리거든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3.75%죠. 이 괴리가 만약에 너무 커지면 뭐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간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려면 국채를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뭐 개인이 사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사줬고 유럽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사줬거든요. 미 국채를. 하지만 중국하고 사이 별로 안 좋고 일본도 지금 제코가 석자죠. 일본도 뭐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일본 기준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요. 뭐 한 1%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일본이 금리를 미국 거의 다 따라갔어요. 뭐 이렇게 좀 변화가 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리가 좀 부담이다.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내려가 줘야 비트코인이든 미국 주식이든 좀 올라갈 텐데 다 못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은 한번 크게 빠진 다음에 여기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도 지금은 좀 계속 시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뭐 최근에는 좀 크게 빠지긴 했죠. 그린란드 이슈가 해소되고 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이게 좀 잘 올라가려면 이 금리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국채 금리가 빠져야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금리를 현재 제대로 못 낮추고 있는 이유가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못 낮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파월만 압박한다고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닌데 트럼프는 파월만 계속 미워하고 있죠. 아무튼 뭐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일단은 좀 피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87,000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87,000이 매물대가 되게 많은 자리예요. 이때 12월 달 내내 87,000에
크리스마스쯤부터 해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매물대를 많이 쌓은 자리거든요. 여기만 좀 잘 지켜주면 하방은 좀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상방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좀 얘네들 다 좀 깨줘야 돼요. 90K 깨야 되고요. 또 여기에 매물대 되게 많은 95K도 좀 깨줘야 상방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는 길이 좀 험난하긴 합니다. 저는 어저께 한 88,000쯤에서 한 달치 정도 DCA를 더 했거든요. 뭐 앞으로도 크게 빠지면 정말 크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때는 좀 더 샀습니다. 계속 DCA 꾸준히 할 거고 큰 폭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살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뭐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막 올라가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조정이 벌써 이제 2달 넘었죠. 한 3개월? 네, 3개월 정도 됐는데 꼭지점부터 네, 지금까지 보면 한 87일이니까 거의 3개월 됐죠.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사실 3개월이면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비트코인 좀 조정장이 되게 길었을 때는 1년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2021년에 조정장 최저점까지 가는데 1년 넘었네요. 뭐 한 1년 1개월? 1년 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2024년에도 이때 고점 찍고 올타임 하이 찍고 나서 그 뒤로 조정이 꽤 길게 갔어요. 뭐 거의 한 6개월? 네, 요때까지로 보면 한 8개월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으면 네, 알트코인이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손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되게 하방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팔면 좀 많이 아깝죠. 이거 그냥 갖고만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트코인이랑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매도하기에는 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나스닥도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렇다 금에 투자하자니 금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은은 뭐 거의 넘사벽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코스피도 엄청 많이 올랐죠. 어저께 그린란드 이슈가 있었음에도 뭐 코스피는 별 영향 없었던 것 같아요. 4,900 위를 네, 유지하고 장이 마감됐네요. 뭐 5,000포인트 간다, 5,000피 된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솔직히 5,000이나 4,935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5,000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죠. 솔직히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그나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매수해 볼 만한 것 같고 다른 데는 투자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좀 현금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원화로 모으기는 환율 부담이 있어가지고 달러 같은 네, 그런 현금을 좀 최대한 보유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서 참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빠졌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린란드 이슈는 일단은 일단락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좀 금리가 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그 말은 국채를 다들 안 산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매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국채가 인기가 되게 없다. 하지만 뭐 이제 유럽이랑 사이 좀 좋아졌으니까 유럽에서 혹시나 더 사주면 금리가 좀 떨어질 여지는 있죠. 좀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금리는 4% 밑이었거든요. 3%대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금리 걱정이 좀 됩니다. 또 이렇게 10년물 일본의 금리도 2%를 훌쩍 넘었죠. 일본 그 10년물 금리 보면 장난 아니에요. 뭐 급등하는 게 지금 금리 일본 상승세가 30년물인데 이거 더 장난 아니죠. 이게 3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똥값 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팍팍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좀 추세가 과연 반전될 수 있을까? 계속 올라가면 일본이 당연히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인플레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에서 또 금리 올리고 그러면 유동성 줄어들고 미국이나 비트코인,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당연히 또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건 금리가 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23일 오전 10시 34분입니다. 이 질문이 좀 많이 나와서 비트코인 업비트로 다시 옮겨야 되냐, 네, 이런 질문이 많으셔서 오늘 좀 옮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막힙니다.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막히고요.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많이들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나는 이제 그러면 그냥 해외 거래소 안 쓰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네,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업비트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문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비트코인 상태로 바로 전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테더로 DT로 매도를 한 다음에 테더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을 팔 목적이 아니시라면 네, 1번 방법을 추천합니다. 2번은 쓰지 마세요. 네, 수수료 괜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 비싸다던데 괜찮냐? 괜찮습니다. 그냥 몇 천 원 나가요. 한 3,000원? 네, 3,000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싸졌으니까 요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 보내는 것도 예전보단 많이 싸졌습니다. 한 3만원 정도? 예전에는 뭐 한 8만원, 10만원 막 이랬었거든요.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업비트로 보내는 게 더 싸요. 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가는 거 오늘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업비트로 보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에 비트코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아주 조금 바이낸스에 조금 남아 있어요. 어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게 제 핸드폰인데 여기에서 바이낸스 어플,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저장돼 있으시겠죠. 참고로 저는 프로 버전입니다. 여기 가셔서 여기에 라이트로 써 있으면 프로 버전이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프로 버전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다. 그럼 저랑 좀 인터페이스가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이낸스 마크 누르시고 바이낸스 프로를 누르셔서 바이낸스 프로로 바꾸셔야 저랑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 매일 사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체로 여기 바이낸스에서 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개인 지갑에 다 넣어놔서 이제는 뭐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거래소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보관은 주로 개인 지갑에 하고 있고요. 와이프는 전부 다 업비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을 업비트로 옮기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에세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산이죠. 여기 보시면 내 비트코인이 얼만큼 있나, 스팟 누르시면 확실합니다. 스팟을 누르시면 비트코인이 0.054개, 0.05개 정도 있네요. 뭐 얼마쯤 되려나요? 한 뭐 600만 원 되려나?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개인 지갑으로 대부분 옮겨놔서 여기는 얼마 없어요. 근데 이거를 0.054개를 업비트 계정으로 옮길 거예요. 샌드를 이용해서 옮깁니다. 샌드가 보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스팟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 스팟에서 비트코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샌드를 눌러요. 여기 보시면 샌드 투 바이낸스 유저, 이거는 다른 바이낸스 유저한테 보내는 거고요. 우리는 업비트로 보내는 거니까 온체인 위드로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에서 이제 업비트로 가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비트 있죠? 업비트를 들어가서 여기에 입출금이 있습니다. 입출금에서 비트코인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 입금 메뉴 있죠? 입금을 누르면,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요걸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 버튼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다시 바이낸스로 가서 여기다가 길게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페이스트가 붙여넣기거든요. 페이스트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3개랑 끝에 3개를 확인하세요. 35Z2RJ.
여기를 확인을 해보면 35Z2RJ 똑같죠? 네, 업비트에서도 확인해보라고 색깔이 좀 다른 겁니다. 네, 똑같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찾아줍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죠. 좀 뭐 다 보내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수수료 많이 안 나가니까 이게 10개를 보내든 0.1개를 보내든 0.001개를 보내든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액 한번 보내보시고 무서우시면 한번 보내보시고 잘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다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위드로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출금이 되겠죠. 컨펌 오더, 컨펌 하면은 이제 갑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까 수수료 잠깐 나왔는데 보시면 0.000015개네요. 계산을 해볼게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그냥 얼추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죠. 대략 한 2,100원 정도 수수료가 드네요. 얼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두 번에 걸쳐서 보내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2,000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1억 4천도 안 되니까. 수수료 2,000원이면 뭐 보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가는 건 좀 더 비쌉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펌을 누르면 네, 이제 전송이 됩니다. 저는 지문 인증을 해놔가지고 지금 지문을 누르고 있거든요. 네, 지문 인증까지 하면 전송이 됩니다. 근데 가는데 좀 오래 걸려요. 바이낸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가는데 최장 한 30분 걸립니다. 보통은 한 5분, 10분 정도? 네, 그 정도 걸립니다. 다른 이야기 하다가 이게 다 전송되면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업비트로 비트코인 다 옮길 수 있으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다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개인 지갑 쪽으로 좀 일부 옮기셔도 되고, 하여튼 좀 옮겨 두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좀 크게 빠졌죠. 12만 6천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8만 달러까지 많이 급하게 빠졌죠. 한 36% 빠진 다음에 지금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위터에서 와이코프 힌지로 보인다라는 글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락 채널 그리다가 지금은 좀 아주 약간의 상승 채널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추세가 전환이 돼서 다시 상방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와이코프 힌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이 와이코프 힌지일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제가 뭐 제미나이에 AI에 물어보고 이 데이터를 넣어서 AI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변동폭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거래량도 꽤 많이 줄어들었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와이코프 힌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제미나이가 생각하는 와이코프 힌지는 저는 상방을 생각하고 이야기한 건데, 하방일 가능성도 있고 상방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눌려있는 상태? 약간 좀 볼린저 밴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볼밴 폭이 이렇게 좀 많이 좁아졌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좀 큰 폭으로 터지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에다 해당 내용을 올려드렸거든요. 와이코프 힌지,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타이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와이코프 힌지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리처드 와이코프라는 분이 정의한 건데,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들면서 시장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지점. 그러니까 급격하게 경향이 크게 터지다가 예를 들어서 큰 폭의 하락에 있다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뭐 이런 힌지죠. 근데 사실 꼭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폭풍 전야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몰려드는 입구가 좀 좁아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급하게 떨어지다가 균형점을 찾다가 그 뒤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좀 방향이 크게 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움직임이 좁아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좀 명확하게 나타날 텐데, 일봉이거든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 움직임 폭을 보세요. 고점과 저점의 폭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윗끝과 아랫끝의 차이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는 좀 좁아지긴 했는데 이때부터 확대가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의 폭이 되게 컸다가 어저께까지도 많이 줄어들었죠. 요게 최대치였고요. 그 이후로 뭐 그저께나 어저께는 상당히 그 폭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간이 얼마 안 됐죠. 9시가 기준이니까 2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변화가 좀 적은 걸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아주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뭐 그냥 다 적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때 거래량 요 정도 터졌다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의 차이, 레인지라고 여기 써 있는데 레인지와 볼륨, 그러니까 거래량이 같이 줄어들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아니면 좀 한쪽으로 크게 터지는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데이터를 다 넣었어요. 바이낸스 거래량이 필요해서 바이낸스 거래량 제일 많거든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바이낸스 테더 거래량을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텐데 볼륨도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레인지가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레인지가 되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와이쿠프 힌지 패턴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뭐 누가 봐도 그렇죠. 거래량을 놓고 보면 1월 20일과 21일에는 한 2만 개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 어저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1만 개로. 지금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한 300비트로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관망세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변동성도 급격히 줄어든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백하게 보이죠. 거래량도 물론 줄어들긴 했는데 이 레인지 줄어든 게 명백하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거의 뭐 반토막으로 줄고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것도 되게 급격하게 한쪽으로 추세가 터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이코프 힌지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개미 털기를 좀 잘 표현한다고도 하거든요. 막판 털기라고 하죠. 여기서 만약에 하방으로 나오면 저는 여기를 깨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더라도 뭐 7자만 살짝 보고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럼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거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상방으로 추세가 크게 터지면 10만 달러를 넘어갈 수 있는 되게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비트코인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들만 관심이 있지 세상의 이목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어저께 장중에 5000p 넘었었죠. 1년 최고가 5021. 코스피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지만 4900, 뭐 5000포인트 넘나들고 있고요. 금도 사상 최고가 또 경신했죠. 4900달러. 5000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숫자가 되게 비슷하네요. 그리고 실버가 저는 솔직히 여기서 꺾일 줄 알았는데 지금 99달러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100달러가 지금 뭐 코앞이죠. 좀만 있으면 100달러까지 갈 것 같아요. 뭐 나스닥은 지금 살짝 좀 주춤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24,000에서 좀 갇혀 있죠. 나스닥은 지금은 좀 답답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까지 뭐 되게 상승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 조정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비트코인만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내리고 좀 싼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KB 주간 시계열, 그러니까 부동산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서울 한번 보세요. 서울 부동산 지금 뭐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작년 말에 뭐 규제책이 나왔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규제책에는 부동산 시장은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도 약간 좀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느낌이고 대구도 그동안 되게 많이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이 힘든 시기를 이제 이겨내고 추세가 좀 전환되려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도 좀 힘든 시간을 이제 좀 끝나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타 다른 지방은 좀 아직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울산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들, 특히 뭐 성남이나 안양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동안구, 만안구 둘 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명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기도는 지금 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지도 많이 올랐고 하남은 뭐 오른 지 꽤 됐고요. 경기도 주요 지역들도 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나스닥은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미국 주식 전부 다 S&P 500 뭐 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 조정 조금 겪고 있지만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코스피 2024년에 뭐 비상계엄 터지고 할 때만 해도 되게 안 좋았지만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지수 중에 하나고, 올해는 전 세계 1등이래요.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5,000포인트 넘고 있죠. 금 이제 뭐 5,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은 100달러가 코앞입니다. 99달러까지 왔거든요. 다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뭐 부동산 어마무시합니다. 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부동산이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지금 뭐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어서 지금 매수한다고 치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가는 놈에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뭐 금이나 은 뭐 이런 거 사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피 사셔도 되고, 저처럼 저는 좀 비쌀 때 사는 걸 잘 못하거든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저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밑에 빠져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요때가 좀 사는 게 마음 편해요. 뭐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지나고 보면 요때 산 게 나중에는 잘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전 부동산 투자도 2019년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요때가 좀 가격이 좀 꺾였을 때였거든요. 비트코인도 2022년, 23년에 수량으로만 보면 요때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뒤로도 계속 매수는 하고 있는데 그 뒤는 사실 좀 비쌀 때 샀죠. 뭐 그래도 계속 모을 겁니다. 앞으로도 내년까지는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 많이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럴 때 사는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뭐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이때 뭐 서울 부동산에 샀었으니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에 2017년 꿈틀꿈틀 대다가 2018년에 되게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란색이 보이죠. 요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2019년 초에 저는 뭐 부동산 투자를 이때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20년, 21년 이 큰 폭의 상승을 나오기 전에 운 좋게 좀 매수를 했죠. 물론 그 뒤에 빠지긴 했지만 다시 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조롱받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나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 돌이켜보면 요럴 때 매수한 게 뭐 최저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요럴 때 매수를 했다면 지금 그 과실을 많이 누리고 있겠죠. 앞으로 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뭐 더 빠져봐야 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지금 뭐 한 1억 3천만 원인데 많이 빠져봤자 뭐 1억 안팎 정도 아닐까요? 그쯤 빠지면 매수할 사람들이 또 많아서 하방은 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하방이라고 치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상방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지금 매수해두는 게 결코 나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더 샀거든요.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자리 8자일 때 일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앞자리 8자일 때 이럴 때는 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앞자리가 뭐 7자가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뭐 6자를 볼 수도 있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매수해 두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오르는 시장입니다. 비트코인만 계속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운 게 금이나 은의 시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미 금은 시총이 지금 34 트릴리언 달러고요. 은 시총도 5.5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은이 작년 한때만 해도 작년에만 해도
실버보다 비트코인이 시총이 더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1.8 트릴리언 달러도 안 되죠. 네, 지금은 뭐 비트코인 특별히 뭐 잘못하거나 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못 갈 수도 있죠. 뭐 1년 동안, 1년 내내 못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봤자 앞으로 한 9개월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 10월에 최고점 찍었으니까 많이 빠져봤자 한 1년 빠지겠죠. 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금과 은도 이렇게 잘 가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못 가는 거는 정말 예상치 못했고 한편으로 보면 네, 이게 좀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금이 없으시면 네,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비트코인 보유하고 계시다면 업비트로 옮기시든 개인 지갑에 넣으시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오래 가져가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